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석입니다. 고양시에는 이게 몇 년 전 만인가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와서 한 4년 전쯤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가지 4대강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오늘 우리 이 땅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즐거운 이야기부터 좀 같이 하면서 하죠. 앞에 다람쥐가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디에 있는 다람쥐일까요? 설악산에 사는 야생의 다람쥐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제 손바닥에 있는 옥수수를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 다람쥐가 여러분 손바닥에 올라온 적 있어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랍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도력이 있어서 다람쥐가 올라왔을까요? 딱 하나죠. 먹을 게 있어서. 여러분도 가능해요. 먹을 걸 주면 온다. 자, 또 다른 거 보시죠. 곤줄박이입니다. 야생에 사는 새 곤줄박이가 제 손바닥에 잣을 먹기 위해 올라왔어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발가락이 가느니까 따가울까요? 아니요. 정말 이런 말 있죠. 새털처럼 가볍다. 정말 가볍고 그 느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 곤줄박이가 인사를 하면서 절 받으시죠? 구보 이렇게. 자, 그러면 10월이 돼가니까 가을이 돼요. 가을, 10월, 11월 가을이 돼가니까요.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드릴까요? 네. 여러분이 이 도시에 살고 아파트에 살아도 산새들을 박새, 새박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어치를 여러분의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냥 다 먹고 버리시는 우유팩을, 우유를 안 드시면 그냥 버리시는 것처럼 주셔서 이렇게 칼로 4분의 4방을 오르십시오. 그리고 요 밑에는 씨앗을 담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양쪽을 찌르면 새가 여기 앉아요. 새가 앉을 턱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뭘 담아둘까요? 해바라기 씨, 들깨, 그 다음에 땅콩, 잣을 넣어주면 돼요. 잣은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땅콩을 넣어주면 새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여러분의 집만이 아니라 산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추운 겨울날 새들이 이걸 먹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죠. 자, 집안에 달아놓은 겁니다. 제가 하라 했더니 저희 옆집에 아주머니께서 이걸 달았어요. 2개나. 그리고 매일 오는 이 곤줄박이와 박새, 새박새, 진박새까지 이걸 보면서 바로 앞에 앉아서 이 행복을 누립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산이 가까운 곳에만 오냐? 아니요. 제가 서울 시내에서도 곤줄박이를 보았어요. 박새는 더 흔하죠. 근데 박새나 새박새는 겁이 많아요. 아무리 먹이를 줘도 잘 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이는 오는데, 근데 곤줄박이 이 녀석은 좀 친해지면 손바닥을 안습니다. 땅콩을 손을 얹으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먹이통을 이제 얘가 와서 익숙해지잖아요. 먹이통을 좀 안으로 유인해 보세요. 그럼 이 녀석이 집 안에 베란다에서 거실에서 뛰어놉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새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희 창틀에다가 매년 겨울이면 이렇게 달아놓아요. 그러면 박새, 곤줄박이가 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보시죠. 서로 먹겠다고 이 육탄전 보이십니까? 그냥 집안에서 그냥 깔깔깔 맑은 새소리와 웃는 웃음소리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생명의 감수성, sensitive 감수성을 키워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관심을 줍니다. 여기에 다양한 겁니다. 직박그리죠. 얘가 뭘 먹고 있을까요? 귤이에요. 얘는 과일을 줘요. 씨앗을 안 먹습니다. 얘는 씨를 먹을 때 어떤 씨를 먹어요? 산수유 같은 과즙이 있는 씨앗. 그래서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사과 잘라주시거나 사과 껍질, 약간 살이 있게. 그 다음에 귤 껍질은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뭐도 잘 먹냐? 삶은 고구마도 잘 먹어요. 예, 고구마도 아주 킬러인데요. 그래서 아주 입맛이 고급인 녀석이죠. 자, 얘는 누구죠? 네, 어치가 지금 식빵을 먹습니다. 식빵 잘라놓으면 먹습니다. 이 녀석이 제가 식빵을 잘라줬더니 올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올해 4월달에 안양에 살다 용인으로 이사했는데요. 이사하기 딱 2주 전에 이렇게 저희 집이 13층에 내려다봤는데, 아이들 밑에 놀이터에 작은 주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글로 들락거리더라고요.
가봤어요. 둥지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사 가기 이틀 전에 알을 4개를 놨어요. 그리고 이사 가자마자 제가 저 싱가포르에 부흥회 한인교회 부흥회하고 왔는데요. 부흥회하고 바로 왔어요. 그랬더니 알에서 많이 깨어나가지고 새끼들이 자라는 걸 보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선물을 이 녀석이 빵을 먹은 보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멋있는 사진을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새가 10월, 11월부터 언제까지 오냐면 5월까지 와요. 4월 말까지. 5월부터는 줘도 거의 안 와요. 왜? 왜 안 올까요? 숲에 벌레들이 나오잖아요. 씨앗보다는 육식이 더 좋아요. 애들이 쫀득쫀득한 사람들처럼 육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줘도 안 오고요. 혹시 이런 걸 주면 야생의 새들이 야생의 습성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많아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새들에게 추운 겨울을 이기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산과 하늘, 땅 다 아름다운데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이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나요? 여러분 풀이 끝에 맺혀있는 이슬 이걸 가까이 보면 더 얼마나 예쁠까요? 자, 한번 앞에 불을 꺼줘 보실까요? 앞에 불만 더 끄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불을 다 너무 큰 킨 거예요. 예. 그냥 이제는 잘 보이니까 그냥 가죠. 예. 자, 이슬이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꽃과 주변에 있는 꽃들이 다 들어오죠. 아무것도 아닌 거미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미줄에 맺혀 있는 방울방울한 꽃들이 들어오죠. 보석입니다. 새뜨기 풀이에요. 새뜨기 풀이 이슬을 참 많이 맺어요. 그래서 새뜨기 풀이 맺힌 이슬에 꽃과 하늘이 다 들어오는데요. 이슬은 상이 거꾸로 맺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진달래가 밑으로 내려오죠. 밑에 있는 노란 꽃이 위로 올라갑니다. 짠! 요즘 많이 한참 피는 지소니풀입니다. 9월, 10월 피는 꽃입니다. 지소니풀. 잎자루마다 이슬이 맺혀 있죠. 이 꽃이 얼마나 크길까요? 이 꽃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예? 예, 손톱, 애기 손톱, 여러분의 애기 손가락에 애기 손톱만한 정말 작은 꽃이에요. 거기에 이슬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아침에 나가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이슬들이 가득 맺혀 있습니다. 10월. 11월에는 또 어떤 이슬이 맺냐면 서리가 내리죠. 11월, 12월은. 서리가 풀 끝에 내리면 그 서리가 아침 햇살에 녹으면서 아주 보석같이 바뀝니다. 풀잎의 자연의 빛깔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요 뒤에 꽃이 여기 들어와 있죠? 작은 풀. 근데 감탄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시다. 하나씩 감탄하시면 드리려고 그랬더니 감탄을 안 해서 그냥 안 드려야겠다. 자, 새뜨기 풀이 이슬 참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새뜨기 풀을 지나가던 애벌레가 머리에 이슬 한 방울 부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서는 에이 저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는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죠? 저 포토샵이야. 근데 여기 포토샵이 한 점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줄을 몰라요. 사진에 있는 먼지 한 점을 지울 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사이즈를 줄이는 일밖에 없어요. 애벌레가 발이 많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는데요. 거기에 꽃과 잘 보세요. 이슬은 상이 거꾸로 맺힌다 그랬죠? 하늘이 어디 있어요? 밑에 내려와 있죠. 나무가 거꾸로 서 있습니다. 밑에 있는 꽃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사진 한 장 더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참이슬 좋아하시나요? 예, 여기 참이슬 있는데요. 근데 파리 좀 보시죠. 파리 입에 뭐가 달려있나요? 참이슬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참이슬하고는 좀 다르죠? 숲속에 파리가 이슬을 참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배를 보시면 빵빵하죠? 워낙 많이 먹어서 마치 풍수형통을 불듯이 이 녀석이 이슬을 삼켰다가 다시 뱉었다가 삼켰다가 후 불었다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파리 입에 달려있는 이슬에도 여기 보면 꽃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꽃과 태양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니들 다음에 기사를 쓰면 일날 아침에 톱 기사로 올라오는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반, 2년 동안 그렇게 계속 연재한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파리의 아침 식사였어요. 재밌죠?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자, 파리의 아침 식사라는 제목으로 일요일 아침에 톡 기사로 미디어 다음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서 클릭했을까요? 예, 프랑스 파리에서요. 무슨 낭만적인 식사인가 보다. 하고 클릭했더니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똥파리였죠. 그 사람들이 댓글에 전부 뭐라고 써있을까요? 댓글에 낚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쁘잖아요. 자, 제가 두 번 다시 찍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자, 이슬 한 방울 속에 하늘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산과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가면 똑같은 장면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두 번을 찍을 수 없다니까요? 산에 구름이 덮은 거는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처음 유일했어요. 이 산이 낮은 산이거든요. 이게 구름 덮은 날이 없었는데요. 자, 이슬 한 방울이 얼마나 크기에 생각해보세요. 이슬이 정말 작잖아요. 이만큼 크면 그냥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큰 이슬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그 작은 이슬에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슬은 상이 상하 좌우가 뒤바뀐다고. 근데 여기는 왜 똑바로 있을까요? 왜 이슬이 여기 상이 똑바로 맺혀 있을까요? 잘 보세요. 반 잘라보세요. 위아래 똑같죠? 여기가 진짜 상이에요. 근데 진짜 상은 밝기 때문에 흐려 보이고 여기는 어디에 비친 상일까요? 자, 이거예요. 해가 여기 위에 있죠? 그리고 산 위에 구름 덮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절벽이 있고, 자, 오른쪽 절벽이 있고 있는데요. 아침에 고요한 강, 바람이 없는 미루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물 속에 해가 비쳐 있죠. 이게 싹 뒤집혀서 이렇게, 이게 강물에 비쳐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이슬 한 방울이 온 세상을 품고 있는 참 놀라운 사진이에요. 우리 세상을 품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품고 세상을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강의하면서, 사대강이 요새 녹조라떼가 됐잖아요. 왜 녹조라떼가 됐을까요? 그 맑던 강이 왜 녹조라떼가 됐을까요? 예. 강을 파고, 모래를 다 파고,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명박 씨는, 물이 많아지면 강이 맑아진다고 강을 팠죠. 근데 물이 많아요. 물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왜 녹조라떼가 됐어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강에서는 물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한국에 교회가 무지 많아요. 근데 개독교라는 녹조라떼가 되었어요. 왜 개독교라는 녹조라떼가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데 아픔이 있는 그 현장마다 정말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갇혀있으니 물이 아무리 많아도 썩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교회는 생명 없는 녹조라떼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통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슬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어느 분 목에 걸어드릴까요? 싫어요?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 목에 걸어드릴까요? 네, 나오세요.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요? 자, 믿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안 나오시면. 진짜 나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슬 사진 드리려고요. 자, 저 이슬은 아니고요. 하나씩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막 나오시네. 뒤늦게 나오시네요. 이따 또 드릴 거예요. 이따가. 자, 짠. 잠깐만요. 뒤에 가시면 자랑하면서 가세요. 막 만지면 지문 묻어요. 그러니까 지문 안 묻게 살짝 만지셔야 됩니다. 네. 먼저. 자, 안 받으신 분이 이따 또 드릴게요. 이따 기회가 있어요. 자, 제가 동양이라고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생겼나요? 잠자리 눈틀 생겼죠. 자, 이런 이슬 보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귀하지 않아요. 흔해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좀 우리가 관찰하면 이런 이슬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슬이 투명하니까 그림자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이슬이 아무리 투명해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슬을 찍기 시작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김창렬 하백인가요? 그 물방울 그리는 그림을 보면서 사진으로 이게 표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슬라이드로 사진을 찍을 때는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이 나오면서
어느 날 디지털 카메라 하나를 빌렸어요. 그때가 200만 화소였어요. 대단히 초기였죠. 교회에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서 영월에 있으면서 비가 오는 날 물방울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잎사 위에 물방울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용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좋은 400만 화소짜리 똑딱이를 샀어요. 제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새벽 이슬 사진전을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열었어요. 2주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보석가게가 다녀가는 행복한 기분이다 그랬죠. 그런데 사진작가들이 왔어요. 사진작가 옆에부터 사진작가 교수님들도 오고 다들 뿅 갔어요. 사진작가들이 하는 말, 목사님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입니까? 목사님 카메라는 무지 좋은 겁니다. 특수 카메라인 겁니다. 예, 특수 카메라예요. 특수 카메라. 똑딱이. 70만원짜리 똑딱이에요. 그때 70만원 똑딱이었어요. 무슨 카메라냐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전을 이렇게 크게 사진을 확대해서 하는데 똑딱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사진작가가 이만한 카메라 들고 와서 나는 10년 동안 찍어도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목사님 카메라가 모여하는 사진작가들한테 똑딱이에 돋보기 달고 찍었습니다 그러면 돌을 맞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진작가 사진학 교수님 홍수대 교수님이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대학원생들의 모든 질문도 목사님 카메라가 뭐였어요? 내가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홍수대 교수님 대신 어떤 카메라에 뭘 달아서 찍었을 거래요. 그래서 아니었지만 네 그랬죠. 홍수대 교수님이 사진전을 보시고 월간 사진 잡지에 제 사진전 평을 정말 아름답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사진작가들한테 카메라가 뭐냐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했어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 눈높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바꾸면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요즘 좋은 카메라 다 들고 계셔요. 뭘까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8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상이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찍은 사진들 이거 여러분 이런 사진들 몇 화소일까요? 400만 화소예요. 400만 화소로 찍어 사진전을 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새벽이슬 사진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새벽이슬 사진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외국인들도 와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이런 사진 처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기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생각을 조금 바꾸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 목사님 잠깐 줘보시죠. 예, 이걸 가지고도 작은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사진 요즘 많이 잘 찍잖아요. 근데 작은 것은 잘 안 찍혀요. 거리가 가까운 것.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앞에다가 돋보기를 대면 돼요. 돋보기. 이 카메라의 구멍 앞에 돋보기를 대시면 예? 자, 그럼 돋보기를 대기가 어떻게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은 돋보기를 주머니에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1000원짜리. 그냥 1000원 샵 가면 돋보기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돋보기도 종류가 많은데요. 배율이 높은 거. 제 주머니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1000원짜리 전철에서 아저씨들이 오가는 파는 할머니들 뭐 돋보기 보라는 거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뭐 작은 거 꽃을 찍을 일 있으면 스마트폰에 대고 찍어요. 또 하나의 방법. 제 카메라 제품은요. 자, 1000원샵에 가면 찍찍이가 있죠. 찍찍이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찍찍이 붙이는 거. 그거를 조금 잘라가지고 여러분 옛날 필름 보던 루페 아시나요? 네. 루페 환경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걸 푸시면 돋보기가 2개가 나요. 위엔 동그란 거 밑에 네모난 거. 그게 5배입니다. 배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그 카메라 껍데기에다가 찍찍이를 옷에 갖고 다니니까 옷에 안 붙는 부드러운 천을 카메라 쪽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건 그 돋보기에다 붙이세요. 살짝 끝에만. 그리고 비닐에 넣어가야죠. 어떻게? 여기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런 건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저만은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몇 년을 고민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비밀을 공개해야 되나요? 네. 보세요. 요게 찍찍이 달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예, 이게 루페에 다 푸른 거예요. 루페를 푸른 후에 끝에 찍찍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핸드폰에는 반대쪽 루페를 찍찍이 붙여놓고 여기에는 요 찍찍이 붙여놨죠. 그리고 이렇게 비닐에 그냥 넣고 다니다가 무거워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하다가 정말 작은 꽃 같은 거를 찍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대구 딱 찍으면 어떤 카메라 사진 작가들이 카메라가 뭐예요? 라고 여러분께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지 마세요.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책에서보다 자연에서 참 많은 걸 배워요. 이슬은 내게 들려주기를 작은 것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아니라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작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약에 작은 것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생명을 파괴하는 미친 세상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제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로 이슬은 내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발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아파트가 더 큰 데로 가면, 더 좋은 차를 살면 행복해지라 생각을 하죠. 아니요. 행복은 발견이에요. 내 길, 내 발바닥 앞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이슬은 내게 사랑을 들려줬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파리의 연인이란 그 연습 기억나시죠? 거기서 제일 유명한 대사 뭐였나요? 컨닝하셨죠? 근데 적어놨어요. 자,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슬은 내게 말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고. 내 안에 이렇게 있죠.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 아내랑 같이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농담 삼아 물어봤어요. 여보 어딨어? 그랬어요. 그냥 웃기려고 그냥 여보 어딨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보 어딨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네, 당신 아니겠지.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맞히셨어요? 나오세요. 이슬 사진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나오세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슬입니다. 저희 집 식탁에 걸려 있습니다. 네. 자, 제 집사람이 당신 안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찔렸어요. 얼마나 찔렸는지. 정말 내 가슴속에 내 아내를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 그래서 제가 쓴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속에 나 안에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는 그대 자리는 내가 그대를 원하는 내 감정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그가 이쁜 만큼, 그가 나한테 잘해주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를 가지기 원하는 만큼 있다는 거죠. 저는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잘 설교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는가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10년 전 사진인데 그때는 젊었죠? 자, 이 사람들한테 사진 작가들이 한테 벌써 관점의 문제입니다. 기계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배짱이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배짱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배짱이 하면 어떤 녀석? 게으른 녀석. 그런데 배짱이 게으른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를 봤기 때문에 게으른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사회에는 오래전 산업사회는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졌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간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 88만 세상. 정말 88만 세대. 참 악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렇게 개미와 배짱이 버즈스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배짱이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을 좋아하던 배짱이가 뭐가 됐어요? 유명한 대중스타가 됐어요. 누구처럼? 싸이처럼.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진 세상이란
남과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변화하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 산업사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에서는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지식정보사회가 아니에요. 왜? 많은 지식과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검색, 한 단어 검색만 하면 누구나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은 감성사회래요. 남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는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에 남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남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상상력이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자연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창의력으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들을 깨어나게 해주는 자연을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보시죠. 네? 제 앞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이렇게 지난주에 전주의 교회를 갔습니다. 전주의 한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인문학 강의였는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닌 삽지, 신문에 삽지를 보고 오신 한 분이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교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제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쓰는 글이 제 설교입니다. 라고 했죠. 저 전국을 다녀요.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욕심내면 교회에 어느 교회에 갈 수 있겠죠. 설교라고 하면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외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생명과 세상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109년 대교회 요새 제 전공이 분쟁교회 수습 전문입니다. 분쟁 있는 교회 수습 전문 목사. 109년 대교회에도 가서 수습하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또 나왔는데요. 내일도 어느 분쟁 있는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상담 좀 해달라고. 어찌하다 그렇게 됐는데 교회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녀요.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저께도 천안에 아침에 강의를 하고 바로 올라와서 이대 기독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 아침에 경주로 달려가서 경주에 어디 유명한 콘도에 방사능이 무지 높대요. 그래서 방사능 측정, 어느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사능 측정해보고 그리고 경산으로 가서 1시간 거리죠. 경산 가서 대구 지역 목사님들께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올라오고 그 다음날은 상주의 어느 중학교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애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수요일날은 대전에 가서 대전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요. 목요일은 서울 YMC도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미친 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창조 상상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왜 자연을 알려주고 보여줘야 된다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언젠가 저는 정말 부자예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슬도 볼 수 있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누구보다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지닌 그런 눈을 가진 부자예요. 이 부자를 누가 만들었냐면 제 아버지가 만들어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버지의 가난 덕분에. 몇 해 전에 월간 센터에서 제게 글 청탁이 들어왔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그 달의 주제가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청탁 원고를 하겠다고 수락을 하고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내가 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었고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유산도 없었어요. 통장에 든 돈도 없죠. 결혼도 빈털터리로 결혼했습니다. 대학교도 제 힘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놀라운 유산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가난이었어요. 아버지의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땅 한 평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인천 부평 출신입니다. 도시에 태어났고 도시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에 대한 감성이 있을까? 제가 그저께 기독대학원에 이대 기독대학원에 강의를 갔습니다. 셰프를 설교를 하는데 대학 원장님이 셰프를 설교 전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봐도 가서 봐도 보이는 게 없는데 오늘 내가 목사님을 처음 뵙지만 목사님의 지금까지 글들을 쭉 보면서 참 놀랍다. 목사님은 어떻게 현장을 가시면 그것이 모든 것에 보일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그 감수성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그 감수성. 아버지께서 되게 물려받은 건데,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인천 부평의 주택가에서 제일 위에 꼭대기를 선택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득한 아시동으로 아카시아가 나무로 가득한 그곳을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 무화과 집을 지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름으로 땅 한 평이 없었지만 그 넓은 뒷산이 다 제 소유였어요. 그 뒷산 뒷마당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가 다 아카시아를 베고 꽃나무를 심으셨어요. 개나리가 울타리가 150m, 진달래가 100그루, 목련, 자목련, 앵두나무, 수만나무, 배나무가 30그루. 밭도 어마어마했어요. 굉장히 밭도 많았어요. 전 늘 제 손엔 흙이 익숙해 있어요. 삽질이. 사람들이 저는 삽질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모들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는 날 제가 가서 땅을 팠습니다. 서울서 올라온 조그만 한 청각이 삽질하는 거 보고 한 사람이 어디서 인부 불러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삽질하면 잘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보면 자연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리고 늘 자연 가까웠고 저희 집 뒷산을 올라가면 인천 부평 공설묘지예요. 그 드넓이 넓은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큰 공동묘지일 텐데요.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 놀이터는 공동묘지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집에서 큰 쇠밭을 때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공동묘지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거기에 피어있는 들꽃들, 그게 바로 내 산교육이었죠.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는 나이 들어 죽은 사람, 어린 죽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놓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죽음을 보았어요. 언제든지 나는 내 욕심을 비우고 다 내어놓을 수 있음을 배웠고 그 덕분에 지금도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명박이와 그다음에 시멘트 재벌들과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연에 대한 감수성. 그 다음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 묘지에 이런 비명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묘지에 작은 비석에 못다 핀 꽃 보현의 묘. 얼마나 이른 나이에 죽었으면 그런 묘비명이 있을까. 아주 어린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내게 죽음이란 늘 가까이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저를 만든 게 바로 아버지의 가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난이 제게 가장 큰 유산이었다. 그래서 불안, 통장에 넣어둔 돈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거. 아버지 이름으로 된 소유의 땅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 모든 산을, 그 넓은 땅을, 숲을 다 내 것으로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나는 부자였고 오늘도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 만든 자연을 누리는 부자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늘 강의를 다니고 학벌도 없는 목사가 전국을 누비고 올 수 있는 이유는 제 아버지에게서 받은 물려준 유산, 자연을 볼 수 있는 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옛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옛날엔 이런 말이 통했어요. 지금도 통할까요? 아니요. 세상의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4살도 소용없다. 이렇게 빨리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게 이때 나올 테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은퇴를 하는데요. 자,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저희 집에 있는 안 쓰는 구닥다리 지금까지 썼지만 안 쓰는 것들을 서랍 속에 잠들고 있는 걸 꺼내봤습니다. 지도책,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카메라, 그 다음에 MP3, 무선 녹음기, CD 플레이어, CD 전자계산기, 무선 전화기, 알람. 자,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손 안에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1년마다 자동차 보험 갱신하면 항상 이게 왔어요. 지도책이. 근데 지금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보내준다 하는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지도책을 만들지도 않아요. 만들면 금방 망하니까.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짠. 뭔가요? 필름입니다. 자, 지금 이거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필름, 코닥 필름 쓰시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 이거 안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써보셨어요. 이거 써본 지 몇 년 안 돼요. 왜 지금은 안 써요?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안 쓸까요? 그럼 이런 코닥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세상에 존재해야 하네요.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전 세계 1위 필름 판매 1위 회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냐는 겁니다. 아니요,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가 어딜까요? 디지털 카메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코닥이에요. 코닥인데 디지털 카메라는 원천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그러나 코닥은 그것의 변화를 보지 못했어요. 그까짓 게이머. 우리는 필름만 팔아먹어도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결국은 다른 회사에서 먼저 나왔고 뒤따라갔지만 늦었어요. 그리고 부도가 났죠. 그럼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면, 변화를 읽지 못하면 망합니다. 교회도 오늘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MP3 갖고 다니는 분 계세요? 있죠.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그러나 MP3 따로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MP3를 갖고 쓴 적이 몇 년 안 되잖아요. 무선 녹음기. 저 오늘 아침에도 알람을 했습니다. 어떤 알람 했을까요? 스마트폰 알람.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다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요. 작은 핸드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한테 하나씩 꼭 사준 게 있죠. 책꽂이에. 뭘 사줬을까요? 백과사전. 웅진백과, 브리테니커 백과. 근데 지금 사줘야 안 사줘요? 사주고 싶어도 나오질 않아요. 만들지 않아요. 만들었다면 망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보시죠. 스마트폰 연동 초음파 검사기. 스마트폰에다가 의료기, 그 비싼 의료기도 센서만 달면 다 계산은 핸드폰에서 해줘요. 스마트폰 초음파 검사기, 스마트폰 혈압 측정기, 스마트폰 안구 검사기, 스마트폰 기술 검사. 스마트폰 하나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요새 초등학교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공부만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너희만의 상상력, 창조 상상력이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말하기. 여러분,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세상을 다르게 바라야 된다. 오늘 저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또 뭘까요? 그래서 환경입니다. 생명.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관점인데요. 보시죠. 이게 어디에 있는 이슬일까요? 어디에 맺혀 있는? 민들레 씨앗입니다. 자, 민들레 씨앗에 맺혀 있는 이슬 가운데 제가 이렇게 내려 찍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래서 위로 똑같은 사물을 아래서 위로 올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물이에요. 찍는 각도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다른 말로 관점을 바꿨을 뿐이에요.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환경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 남과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연이에요.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한 분은 그렇게 책도 쓰셨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미래의 모든 해결책은 자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예술, 미술, 과학 모든 것들이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모든 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사물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던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가 파먹은 것처럼 정말 지구를 파먹었죠. 그리고 여름이면 누가 불을 떼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지구온난화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누가 프라이팬에 지구가 구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산새의 알이 이렇게 계속 뜨거워진다면 저절로 후라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옥수수가 저절로 팝콘이 되는 세상은 오지 않을까? 정말 상상이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요. 그 지구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신호의 경고음을 무시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쓰고 낭비하고 파괴하고 있죠. 모든 게 돈이라는 관점 속에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던 자연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리왕산도 일회용이 아닌데, 자, 그러면 이게 외국에만 이야기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어딜까요?
바로 도담산봉이 있는 단양, 바로 도담산봉이 요 아래에 있어요. 단양입니다. 성신시멘트, 한일시멘트, 광산이에요. 끔찍하게 산을 파먹었습니다. 복구의 개념조차 없이 파먹어요. 정말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들은 정말 악해요. 이제 좀 이따 시멘트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난달에 단양 가서 강의해서 단양 주민들한테 시멘트 피해에 대해서, 여기 복구가 된 거 보이세요? 복구 없잖아요. 복구된 개념 자체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복구하고 있는 회사가 쌍용 시멘트인데요. 영월 쌍용, 거기는 복구 생각을 하면서 파가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끔찍합니다. 현대니 뭐 전부 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 속에 다 파괴되고 나면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고 기념사진을 찍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상상 속이 아니라, 보세요. 홍콩입니다. 스모그가 워낙 심하니까 제가 뉴스로 오늘 뉴스가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이 스모그가 워낙 심해서 뒤에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바닷가 한쪽에 이 그림을 붙여놓고 똑같은 이걸 붙여다 해놓고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앞으로 더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자, 현대인을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라는 말은 뭐예요? 물건을 쓰는 사람이죠. 물건을 소비하고.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계속 한정된,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는데 나만 쓰겠다고 이렇게 소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를 갉아먹는 거예요. 소비자는 지구를 갉아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지구를 갉아먹고 살죠. 누가 더 많이? 부자, 큰 집, 큰 차는 더 많은 지구를 갉아먹는 행위겠죠. 그래서 우리 삶이 내가 쓸 능력이 있지만 청빈함, 자발적인 가난, 제가 소박한 기쁨이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발적인 가난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 발자국이 남아요. 그런데 인간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아요? 쓰레기가 남아요. 발자국과 함께 쓰레기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인간들아 정신 좀 차리라고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린 작은 콜라 묵은 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 무심히 이까지 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행위 하나가 여러분 지구에 살아 수많은 생물들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버린 비닐끈 하나도, 내가 하는 정말 집에 나 춥다라고 떼는 난방 하나 자체도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행위 하나하나도 돌아보면서 해야 된다. 어떤 행위 하나도 주변 생명들에게 행위를 미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정말 이 바닷속의 이 끔찍한 모습,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쓰레기가 산업사회의 마지막 단계가 쓰레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쓰레기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디일까요? 시멘트 공장입니다. 어느 시멘트 공장? 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쌍용 시멘트 공장 동해 공장입니다. 쌍용 동해 공장 영월 공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만든 이 폐타이어 보이시나요? 이만큼 쌓인 게 어마어마해요. 이 폐타이어로 만든 시멘트가 다 여러분의 안방을 든다. 이게 다 시멘트. 제가 사실은 라돈 측정기, 방사능 라돈 측정기를 가동 켜놨는데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나가서 공기가 안 좋길래 라돈 측정기를 켜봤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시멘트 공장에 쌓여있는 쓰레기예요.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이걸 그냥 시멘트 만들 때 집어넣어서 같이 태우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이거 타고난 재가 뭐예요? 시멘트. 시멘트 공장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도 시멘트 이야기를 하니까 시멘트 공장이 말하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로 시멘트 만들 때의 장점, 대용량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점이 2차 부산물이 남지 않는 거예요. 2차 부산물이 뭐예요? 소각제. 쓰레기를 태우고 난 소각제. 소각제는 쓰레기를 태운다고 아무리 고온이라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일정한 20-30%의 재가 남아요. 근데 그게 남지 않는데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 소각제가 뭐라고요? 시멘트예요. 그러면 그 소각제 시멘트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벽과 지붕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자는 방이에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시멘트 공장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다 와요. 타는 거, 안 타는 거. 좀 전까지 타는 거였죠?
안 타는 것까지 다 타요. 소각제, 하수슬러지, 오니, 공장의 오니, 삼성전자에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그 슬러지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공장의 쓰레기는 다 타는 거 안 타는 거 전부 다 시멘트 공장에 들어온다. 이걸 섞어서 이렇게 만든대요. 이게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 탕정 공장의 슬러지예요. 이게 쌍용 시멘트 공장에 쌓여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부르고 나가는 걸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시멘트 공장 이사, 나를 안내하던 이사, 목사님 저게 뭔지 아세요? 나도 몰랐어요. 이게 삼성전자까지 10%를 가서 딱 붙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삼성전자 탕정 공장 슬러지인데요. 저게 얼마나 유의한데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처리합니까?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폐타이어가 시멘트 공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떠들었어요. 계속 떠들었더니 제가 2006년부터 떠들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추정 60분 PD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더 자세한 걸 알아보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을 들었습니다. 건기원에 들어가서 한 교수를 만났어요. 폐타이어로 만든 시멘트가 얼마나 유의합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 교수와 폐타이어 들어간 시멘트가 뭐가 유의합니까? 밖에서 불을 떼는 것 뿐인데요. 그래요. 제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건설기술연구원에 들어와 있는데 관련 교수님이 폐타이어는 밖에서 불을 떼는 것 뿐이라는데요. 정말 시멘트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는 자들도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멘트란 모든 것이 다 쓰레기 안에 들어가요. 시멘트가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길이가 70m가 돼요. 수송로가. 그런 거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폐자동차. 자동차 슈레더 더스트라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를 시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철을 뺀 나머지 모든 찌꺼기, 방석과 폐전선과 모든 찌꺼기, 이게 방석이에요. 폐타이어. 방석의 스펀지예요. 이거는 염소가 엄청난 몇십만, 30만이 넘는 염소덩어리예요. 여러분, 이걸 떼고 난 쟤는 뭐가 나면 동과 구리가 나와요. 일본에 갔더니 자동차 슈레더 더스트만 수확해서 구리와 동을 분리해내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뭐예요? 시멘트에 집어넣어요. 한일 시멘트의 모습입니다. 자, 시멘트 공장이 저 때문에 홍보책을 만들었어요. 21세기 산업 생태계 신모델. 그래서 시멘트가 건설 폐기물, 부딪혀서 주물사, 슬러지, 슬래그, 철강에서 나오는 슬래그, 슬러지, 더스트, 화학에서 나오는 슬러지, 더스트, 패스플라스틱,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주물사, 폐유, 폐유경제, 폐타이어 모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어디에 치운다고요? 시멘트. 이게 21세기의 산업 생태계 신모델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쓰레기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쓰레기 사용 기준이 있었을까요? 쓰레기 사용 기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시멘트 안전 기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자율 기준 20ppm, 발암물질 20ppm 만들고 있는데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 이거 아세아 시멘트 공장에서 저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이게 시멘트 공장의 홍보물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시멘트를 원료, 천연강물인 석회석, 점토, 철강석, 규석을 혼합을 해서 유연탄에 소속물하고 길이가 70m 길어요. 이 70m는 무지 길어요. 이걸 1400도에 구워요. 그러면 클링크럼 까만 돌덩어리가 나오는데요. 그걸 분쇄해요. 분쇄할 때 첨가제라고 바로 분쇄하면 바로 굳어져요. 그래서 시멘트를 현장까지 보낼 동안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섞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 원료 대신에 석회석을 뺀 나머지는 모두 원료 대체. 타지 않는 소각제, 슬러지가 되는 원료 대체. 소속물에 들어가는 유연탄 대신 연료 대체. 여기가 70m로 길다 그랬잖아요. 그냥 섞어서 같이 집어넣는 건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첨가제. 옛날에 석고던데 지금 폐석고. 그 다음에 폐부동에 들어가요. 보시죠. 원료 대체로 석탄재, 화력발전소재, 폐주물사, 슬래그, 하수처리 오니, 공장의 오니, 소각재. 연료 대체로 폐타이어, 폐부금 쭉 다녀. 어디 들어가냐면 이게 여기서 불을 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불을 떼지만 얘랑 같이 섞어서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 70m에서 타는 거예요. 타고 난 재가 뭐예요? 시멘트. 그러니까 아까 장점 뭐라고요? 소각재가 남지 않는다. 자, 모든 쓰레기는 다 어디 간다고? 이 소속로에 직접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떠들니까 시멘트 개선을 위한 민간 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말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쓰레기 그 시멘트가 언제 시작했냐면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시작했어요. 제가 수없이 떠들었지만 노무현이 침묵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 몇 달 전에 민간 협의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으로 들어섰죠. 사용 금지를 위한 폐기물을 선정해 가면서 협의를 해가던 중에 자원순환국장 담당자인 그 민간협의 위원장으로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 인간이 누구냐면 지금 환경부 차관이에요. 이 인간이 딱 와서 회의 날 안건을 딱 가져왔는데 이런 문구를 썼어요. 폐유독물, 자, 폐유독물, 폐농약, PCBS. PCBS 뭔지 아시나요? 병합기에 들어가는 절연. 이건 완전 유독물이다.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워낙 유독물이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폐유독물, 폐농약, PCBS, 폐페인트 같은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 왜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일까요? 너무나 유독하기 때문에. 저온에서보단 고온에서 소각해야 것이 사라진다. 고온 소각 대상 폐기물, 시멘트 소속로, 이걸 소속로라고 해요. 철을 녹이거나 용광로, 시멘트가 만들어진 것은 소속로라고 해요. 시멘트 소속로 사용 금지. 여기까지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아주 가로, 그리고 단, 심표 딱 찍고, 단, 심표, 시멘트 소속로에 직접 투입 시 제외. 가로 닫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폐유독물, 폐농약, PCBS, 폐페인트를 시멘트 소속로에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사용을 된다는 합법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런 개 XXS. 제가 그래서 책상 뒤집어 엎었어요. 지금 사용 금지 폐기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걸 또 사용할 때 가져왔다. 뒤집어 엎었어요. 이미 시멘트 공장하고 다 짜고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 인간들이 그러면 전문가회를 따로 전문가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시멘트 관련 전문가들만. 그래서 5월 7일 날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자, 정말 끔찍했죠? 저 인간들 또 전문가회의라고 해서 또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뒤집어 엎나 혼자 힘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은혜였어요. 5월 5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201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최병성 목사님이죠? 저 환경부 장관 이만인데요.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공휴일인데 왜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공휴일인데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나자 하더라고요. 만났습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나오라고 그랬어요. 장관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장관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뺐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5월 7일 전문가회의가 열렸습니다. 내가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는 것은 과장과 국장, 지금 차관하고 그 밑에 과장만 알아요. 그 전까지는 이 인간이 시멘트 어깨하고 짜고 모든 걸 짜고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관을 만나서 삭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최병성 목사님이 제기하신 폐유독물, 폐농약, PCBS는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겠습니다. 딱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시멘트 어깨가. 그 전까지 이미 맞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환경부가 태도가 바뀌어놓으니까 쌍용, 그러니까 양해협회, 시멘트협회 기술팀장으로 있는 쌍용 시멘트 이모식이 원식이 전무가 시멘트에 폐유독물, 폐농약을 쓰지 않으면 세계적인 수치랍니다. 제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전무님, 세계적인 수치를 아는 분이 그래서 시멘트는 전 세계에서 발암물질이 제일 많습니까? 시멘트 제조 기술은 제일 꼴찌입니까?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시멘트에 폐유독물, 폐농약을 안 쓰면 수치라 그랬는데 자 보시죠. 당신이 쓰고 있는 것은 원료대체, 연료대체라고 해서 이 수많은 폐기물들을 사용하는 건데 폐유독물, 폐농약이 원료가 됩니까? 연료가 됩니까? 당신들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야. 폐유독물, 유독성이 많을수록 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수십만 원씩 돼요.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멘트 공장에게 쓰레기를 처리해달라는 권한을 누가 줬어요? 누가 그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라는 권리를 누가 줬어요? 아무도 우리 국민은 준 적이 없어요.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가, 환경부 마피아와 시멘트 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은
평당 1,000만, 기본이 1,000만 넘잖아요.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하는 아파트. 평생 내 헐띠 졸라 매고 사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위해 중금속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놈들이 하는 주장은 이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내가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가 유해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멘트는 굳어지면 안 나온다. 쓰레기로 시멘트 만들다 하더라도 시멘트는 굳으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대요. 크롬이 유해물질이지만 크롬 숟가락으로 우리가 밥을 떠먹는 것처럼 시멘트는 굳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 논리를 어떻게 깨줄까? 고민을 하다가 잘라고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어느 날 자러 누웠다가 번뜩 일어났어요. 하나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시멘트 숟가락을 만들라 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숟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실패해요. 자꾸 깨져. 다 굳어지면 뛰는데 거푸집을 뛸 때 깨지더라고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스티로폼에 스티로폼을 이렇게 야 부드러운 스티로폼을 숟가락 모양을 파고 시멘트를 깨서 군 다음에 굳은 다음에 스티로폼을 닦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환경부 과장 시멘트 업계 전무 다음에 저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다. 그래서 다음에 시멘트 토론회니까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거의 대부분 누가 왔을까요? 전부 다 쌍용, 한라, 한일, 현대, 아세아, 성신 시멘트 공장 관계자는 다 나왔어요. 거기서 이놈들이 질이 잘났다고 한참 떠들더라고요. 다 들어줬어요. 제가 끝에 제가 발표할 시간이 어떻게 했냐면 방금 차관, 아니 장관, 과장, 최 과장이었는데 최 과장, 그 다음에 차 전무님, 차씨. 네. 제가 오늘 시멘트로 숟가락 만들어 왔는데 자, 이걸로 오늘 밥 떠먹어 볼래요? 당신들이 크롬 숟가락으로 안전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가방에서 숟가락, 집에서 안 쓰는 숟가락하고 가방에 뭘 가져갔는지 아세요? 쇠 망치를 가져갔어요. 망치와 숟가락 끓여갖고 이 딱 있는 앞에 탁자에다 놓고 망치로 숟가락, 쇠 숟가락을 3번을 내리셨어요. 아무리 세게 3번을 쳐도 숟가락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딱 그러고 나선 시멘트 숟가락을 딱 놓고 한 방을 딱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나서 저 앞에 이 사람들, 이 토론장 앞에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관중석까지 다 날아갔어요. 그 전까지 잘났다고 기고만장히 터들던 시멘트 업계 사람들이 조용. 그럼 시멘트는 안전한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빨래 널면 습기 다 마르죠. 목욕탕에 목욕해서 물 그 다음날에 아침 다 마르잖아요. 그 물 다 어디 갔어요? 시멘트가 빨아들여요. 시멘트는 죽은 물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습기를 빨아들이고 우리가 코는 모르지만 계속 암모니아라서 유해물질을 내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온갖 쓰레기를 시멘트에 집어넣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슬래그, 철제 모든 쓰레기를 다 시멘트가 사용하겠다고 이런 홍보책을 만들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쓰는 폐기물 목록 보시죠. 상상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제 페이스북에 쌍용 시멘트 한 공장이 쓰는 폐기물 목록을 100몇 개를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예요. 그러면 자 보시죠. 외국의 시멘트 공장들은 이렇게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목록을 규제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내 수도 시멘트 공장은 먼지, 황산화물, 질산물 3개밖에 없어요. 그 많은 쓰레기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쓰레기 소각장도 이렇게 많은 규제를 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제가 그동안 떠든 덕분에 몇 가지 중금속 규제를 한다. 이제 한 몇 년 안 됐어요. 이제 규제하기 시작한 지. 그러나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국내 시멘트 수송로 중금속 항목 규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맘 놓고 쓰레기를 썼어요. 맘 놓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 보고서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오늘 많은 교회도 좋다는 교회는 사람들이 넘어가죠. 많아지죠. 문제인데. 자, 지금부터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보시죠.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생명을 지키셨는데 이 환경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한 명의 노아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켜내는 노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비가 알을 낳아요. 풀에다가 알을 낳는데 어디다 알을 낳을까요? 아무 풀에다 알을 놓지 않습니다. 호랑나비, 제비나비, 배추진나비, 산호랑나비, 애호랑나비, 제비나비 종류 무지 많잖아요.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을 때 먹을 풀에다 놨습니다.
근데 나비 종류마다 전부 다 먹는 풀이 달라요. 식초가 달라요. 만약에 똑같은 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풀은 멸종이 되잖아요. 정말 놀라운 신비죠. 이 나비가 네가 알아서 찾아가 나중에 안 깨어나면 하고 아무 풀에 붙인 게 아니라 알아서 깨어났을 때 먹을 풀을 찾아가서 논다. 나비 한 마리도 바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배려한다. 근데 가장 고등생물이라는 인간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만 잘 살겠다고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 비유는 이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가난한 농부가 황금알을 낳는 어이를 만났어요. 하루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저 뱃속에 매일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빼놓지 않고 놓다 보니까 저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알이 있길래 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배를 갈랐어요. 황금이 쏟아졌나요? 아니요. 결국 이 사람은 황금이 아니라 거위도 잃고 그리고 그 다음은 황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수많은 자연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생명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귀중한 자원인 산과 강과 바다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과 강과 바다가 아파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설악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이 이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르니까 밟혀서 표토가 살았습니다. 풀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흙이 쓸려 내려가요. 그 다음에 나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나무를 살리고자 쇠파이프를 박았어요. 그리고 돌로 쌓아 흙을 부어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설악산. 설악산 검금성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검금성에 올라가 봤어요. 너무 오랜만에 20여 년 만에. 그랬더니 이 모습이었어요. 돌을 쌓아서. 근데 마침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였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놓느냐 마냐는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딱 일주일 뒤에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사를 쓰라는 음성이구나.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고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말했어. 기사를 보내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회의가 열리니까 화요일 날 기사가 노출되게 해달라 했습니다. 화요일 날 낮에 기사가 톱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톱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환경부 차관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환경부 차관이 누구예요 지금? 아까 폐유독물, 폐농약, PCBS를 쓰겠다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 4월에 만났어요. 교보생명 환경 시상식에 갔는데 딱 세종문화관 들어가는데 교보생명 한 관계자가 목사님 지금 차관 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더니 맨 앞에 있대요. 갔더니 교보생명 이사장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사장님께 인사를 딱 하고 제가 착하게 생겼죠. 순해요. 그런데 순하지만 독한 데가 있어요. 딱 환경부 차관한테 딱 서가지고 그랬어요. 당신 출세했네? 그랬어요. 당신 출세했네? 당신이 차관할 자격 있어? 딱 그랬어요. 옆에서 이사장님도 뻥 듣고 환경부 차관 얼굴이 뻘개지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법을 만들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당신이 법을 만들어? 당신이 다 악법 만들었잖아. 내가 오늘 여기서 긴 얘기 할 수 없으니까 당신 명함, 핸드폰 번호 적어 그랬어요. 명함은 받아도 그런데 핸드폰 번호를 안 적어놓거든요. 거기 있는 전화로 해봐야 꼭 비서가 받으니까 핸드폰 번호를 적어보세요. 명함에 핸드폰을 적었더라고요.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받아봤어요. 그리고 내 연락 안 하고 있다가 바로 4개월 만에 써먹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기사를 딱 쓰고 문자를 알렸어요.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최병성입니다. 내일 당신이 중요한 회의를 이 케이블카 설치 회의를 누가 주관하는 회의냐면 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내일 당신이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는 걸 알고 있는데 관련 기사 지금 오마이뉴스와 네이버에 톱으로 떠 있으니까 보고 잘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안 왔다. 예,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 10분 만에 답이 왔어요. 목사님 기사 잘 봤습니다. 참고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4시부터 8시까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4시부터 다른 방송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뉴스를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 촬영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도 너무 궁금해서 9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문 관계자 방금 부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경부 차관이 가장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환경부 차관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잘 결정했습니다. 정말 박그림 선생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의 케이블카 반대를 위해서 고생을 했죠. 거기에 마지막 결정타로 이 한방을 날려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는데요. 이게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여러분, 동네 뒷동산이에요. 여러분, 이게 설악산 대청봉이에요. 보여요? 근데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50만 명이 더 올라옵니다. 설악산이 감당할까요? 지금도 제가 20년 전에 올라갔던 설악산에는 정말 길이 멀쩡한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정말 다 피어나고 신기합니다. 앞으로 50만 명이 더 올라가요. 근데 지금 박근혜가 또 창조 경제를 위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한다죠. 최문순 도지사. 주둥이만 진보인. 정말 민주당도 심각해요. 막아낼 의지가 있죠. 오히려 최문순이가 앞장서서 케이블카를 시켜줘. 이명박 정권 때 케이블카를 취소하니까 내가 이명박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한 게 최문순이에요. 정말 끔찍합니다. 올해도 막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막아낼지 정말 많은 분들의 고생이 걱정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왜 나무가 베어날까요? 우리 박 목사님 사진인데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곳 바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위에 산들이 깎여 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골프 그러면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자기 신분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골프장 잔디가 되어 있으니까 녹색이라 좋은가요? 잔디는 홍수를 예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엔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골프장마다 전부 다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저수탱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쪽 충남에 한 골프장에 저수지가 터져서 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저수지가 터지면서 그 밑에 있는 집을 쓸고 내려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내려갔어요.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홍수를 더 일으킨다. 가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숲에 있는 나무들은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홍수를 막아줍니다. 가물면 가뭄을 막아준다. 그런데 가물면 잔디를 더 뿌려줘야 돼요. 얘는 물을 뿌려줘야 돼요. 가물 때. 홍수를 막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가뭄은 더 조장해요. 이게 바로 골프장이다. 그걸 얻고 나나요? 이 푸른 잔디를 가꾸려면 이렇게 많은 농약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훔쳐왔어요, 이 사진이요. 여러분, 이게 오늘 골프장의 현실이에요. 이 많은 농약들. 그래서 골프장 캐디를 오래 한 젊은 투자들에게는 임신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심각한 현실인데요. 평창 가리완 선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배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500년 동안 이주시대부터 지금까지 보존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보존님, 이 원시림을 이렇게 가차없이 배워내고 있습니다. 왜? 이걸 위해서. 단 3일 올림픽을 위해서. 단 3일 동안 활강 경기를 위해서 500년 동안 보존해온 숲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배워내고 있는 이 현실.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마치 지구를 아름다운 자연을 일회용 휴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천박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원전이죠. 오늘 우리 강의 중에도 저 보니까 있던데요. 먼저 거기서 다 자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100년도 살지 못할 인간이 10만 년, 100만 년간은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이 지은 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는 핵발전소예요. 지금 경주 방패장을 짓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경주를 갈 텐데, 여러분, 시멘트. 제가 시멘트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자칭. 어떻게 자칭 시멘트 권위자인가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4대강, 좀 이따 4대강 이야기 할 텐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기사를, 강의도 많이 했고, 기사도 많이 쓰고, 책도 썼잖아요. 하루는, 낙동강에 계속 8개 볼을 세웠잖아요, 이명박 씨가요. 모래 위에 세웠으니까 계속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댐이 무너지기 쉬우니까 강물 속에, 댐을 다 완성한 강물 속에, 레미콘을 8,000대를 부었습니다. 장장 물 속에 레미콘을 8,000대를 부었어요. 제가 오마이뉴스에다가, 국민 먹는 물에 독극물을 들이붓는다라는 기사 썼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쓴 기사에 한 번도 언론중재 시철을 못했던 이명박 씨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를 신청했어요. 불러갔습니다. 갔더니 앞에 언론중재위원들 5명이 앉아있습니다. 가운데 판사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들이 수자원공사 변호사가 항의한 게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물속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은 세계 최초 공법이 아니다. 제가 세계 최초의 미친 공법이라고 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가 물속에 시멘트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댐을 완성한 후에, 댐을 지을 때가 아니라 댐을 완성한 후에 시멘트를 붓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국민 먹는 물에. 그랬더니 언론투쟁위원장이 수공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수공말, 댐을 많이 져봤지만 댐을 완성 후에 물속에 시멘트를 분 적은 없습니다. 땡,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 자, 언론투쟁위원장이 제게 이런 말을 물어보더군요. 당신이 목사인데 목사가 시멘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시멘트를 독극물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기자도 아니고 오마이뉴스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언론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정식 기자도 아니고 시민 기자래요. 그냥 제가 글을 올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아주 별 볼이 없게 늘 무시한대요. 그날에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주 무시한 태도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고개를 빡빡이 들고 당신이 목사인데 시멘트에 대해서 뭘 아냐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시멘트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내 오른쪽에 있는 수자원 공사, 저를 시비 걸기 위해서 온 수자원 공사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 변호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그래서 시멘트 공장 사람들이 목사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시멘트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나를 시비 걸기 위해 온 수자원공사 변호사가 네, 그걸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언론투쟁위원장이 태도가 달랐어요. 목사님 순한 양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겼는데요. 이렇게 시멘트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자 경주 방패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거기를 쌓았어요. 지하 땅을 파고.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몇천 톤의 물이 나와요? 1일 3천 톤의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멘트가 가장 약한 데가 어디예요? 물이에요. 작은 틈만 있어도 그 물은 그 시멘트 틈을 들어가면서 시멘트를 녹여내요. 여러분 경주 요새 지진 난 거 계속 드셨죠? 작은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경주 방패장 물을 퍼내는 펌프 몇 년 가동해요? 60년만 가동해요. 60년 뒤에 펌프도 다 멈추고 모든 그 방패장이 폐기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물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 방패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하수를 봅니다. 독일에 소금 강산에 방사능 폐기물을 묻었습니다. 근데 지하수가 수면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걸 독일 정부가 그걸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말 몇 년이 걸릴지 예산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재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100년도 살지 못한 인간이 10만 년, 100만 년에 갈 폐기물을 만들고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모르면서 핵발전소를 짓고 있죠.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면 외계인이 지구를 본다면 가장 비웃을 게 바로 핵발전소일 것입니다. 이 폐기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폐기물 처리할 방법도 모르면서 핵발전소만 짓고 있는 이 미친 나라. 여러분 핵발전소와 송전탑 끊임없이 산을 파괴합니다. 삼척과 영덕에 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하죠? 그러면 거기 핵발전소 들어서면 이 동해안에서부터 또 넘어오는 얼마나 많은 이 송전탑을 짓게 될까요? 여러분 송전탑 밑에 이런 밤에 형광등이 들어와요. 전기 꽂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살고 있는 집 앞에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거. 그래서 저기 송산 어디예요? 당진 쪽에 가면 여러분 송전탑 근처 마을의 주민들은 전부 다 간암, 대암, 위암, 유방암, 대암, 췌장암 정말 골고루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송전탑이란 국토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병들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전탑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요?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에게 싼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기업에게 싼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짓는 거고 그리고 그 국토를 파괴하고 국민을 죽이는 송전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내고 있죠. 자 여러분 산업용 전기요금 바로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가장 싸요. 전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기에 여러분 산업체에서 전기를 사용해요. 여러분 충남 당진 발전소, 당진 제철소 그게 여러분 핵발전소 하나의 전기를 사용해요.
제철소 하나가 핵발전소 한 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전기가 부족해서 그들이 쓸 전기가 부족해서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죠. 현대제철. 다음 경우에 여러분 핵발전소 하나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 돈까지 돌려주는데 자, 감사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해 한전에 입은 손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조 23억 원에 이르며 제조업 등에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여기에 사면 전기를 바닥에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한전의 재무주가 악화된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기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 작년에 핵발전소 몇 개 멈췄어도 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전기 남아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벌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정상인 나라인가 싶어요.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이 장면을 만나서 얼른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너희들에게 값없이 햇빛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멸망할 핵발전소만 짓고 있다고. 너희들에게 바람과 햇빛을 공짜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넘어가죠. 바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동해안입니다. 동해 삼척입니다. 여기가 호안의 숙장인데요. 바다인데 방파제인데 여기가 부두였어요. 바깥에 매립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섭니다.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여기 LNG 기지가 들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동해 바닷가에 왜 이게 들어서야 될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정 해군기지는 알아요. 바다가 아파하는 제주도는 알아요. 그런데 삼척의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벌써 끔찍하게 삼척의 바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 매립하기 위해서 강정에서 보던 것들이 쫙 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LNG 기지 만들고 바다를 여기까지 나와서 매립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바다 이 아름다웠던 백사장이 여러분 모래가 다 쓸리면서 돌로 쳐박았습니다.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쌓았어요. 바다가 곳곳에 죽어갑니다. 여기는 어디죠? 강정입니다. 해군입니다. 자, 여러분 해군기지 짓겠다고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군 기지니까 국가 안보를 위한 거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해군기지 필요하죠. 근데 왜 제주도 이곳에 필요할까요? 여기가 제주도 남쪽입니다. 바로 이쪽에 서귀포항이 있습니다. 파도가 이쪽에서 몰아옵니다. 북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파도가 올려와요. 그런데 1.83km, 1800km가 되는 1800m가 되는 이 방파제 100%가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다를 향해 돌출되어 있어요. 방파제란 항구는 늘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100%가 밖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올 때 어떻게 될까요? 파도는 점점 거세집니다. 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제2의 4대강 사업인데요. 있으나 마나한 건데 보시죠. 가고도입니다. 방파제가 이 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파제가 얼마나 큰 거냐면 자동차가 요만해요. 자동차가 요만해 보여요.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넓어요. 사람이 요만합니다. 굉장히 높고. 이 큰 방파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에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슈퍼방파제 폭 100m 이르는 길이 100m가 아니라 파도를 막혀서 폭 100m 이르는 슈퍼방파제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강정 해군기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강정 해군기지 옆에 있는 서귀포항입니다. 재작년 태풍에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여기 있던 70톤짜리 테트라포드 산발이 다 어디 갔어요? 2,300개 다 날아갔어요. 산발이만 날아간 게 아니라 부두가 다 깨졌잖아요. 여기 다 날아갔어요. 다 철근 나왔습니다. 여기 제주의 소리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보이시나요? 시작! 635억을 들여 만든 국가지정무역학인 서귀포항 방파제 인간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도 자연의 힘을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2,300억인가 들여서 만든 제주도 해군 강정기지 제주도를 죽이는 재앙의 불가. 그거 쓸 수 없어요. 작년에 필리핀에 왔던 그 큰 파도, 그 태풍. 여러분 갈수록 파도의 힘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거센가 보실래요? 얘가 70톤짜리예요. 근데 150m를 날아왔어요.
150m, 저 150m에서 파도에 쓸려서 이 민가까지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이 강정이 이제 이 많은 거 싸우면 안전하다고요? 다 바다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다에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시멘트 안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여초, 바다를 살린다고 시멘트를 만드는 어초를 많이 집어넣는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뭐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멘트가 다 녹아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바다 사막화를 더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패장, 시멘트, 거기에 스며드는 지하수는 그것도 맹물이 아니라 염분의 바닷물이에요.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바다를 이야기하시죠. 새만금입니다. 33.9km. 요새 제가 새만금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만금 다 끝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여러분, 새만금 여기서부터 군산에서 여기 변사까지 막았습니다. 그럼 이 안에 바다는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만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3.9km 기네스 세계 최장이랍니다. 세계 최고의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생명이 가득했던 이 갯벌이 바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여기 문교인 신부님이죠. 제가 지지난달에 문교인 신부와 같이 섰습니다. 갯벌이 죽음의 땅으로 변했어요. 육지 땅으로 변했어요. 죽음의 땅.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어민들이 조개를 잡던 이 생명의 땅, 이렇게 생명이 가득했던 땅이 이렇게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새만금 아닙니다. 새만금 안에 이렇게 도요새들이 가득했던 이 땅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잘 보시죠. 새만금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방주제 개발비로, 방주제 개발을 위해 2조 9천억, 3조가 들어갔어요. 앞으로 그 안에 개발을 위해 22조 2천억을 더 써야 돼요.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4대강 사업 얼마 썼죠? 27조 지금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3조밖에 안 쓴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22조를 더 처음 모으면 새만금이 완성될까요? 아니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김대중 씨가 새만금의 원흉은 김대중 씨입니다. 노태우가 아니에요. 노태우로 시작을 했지만 가장 큰 새만금의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김대중 씨예요. 진보나 보수나 이 삽질 개발에는 다 미쳤죠. 이 도시를 개발한다. 이 많은 바다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많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흙을 얼마나 많이 퍼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그 흙을?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쌓을 만큼의 흙이 왔답니다. 어마어마한 방주제만도. 근데 그 많은 흙 어디서 와야 돼요? 시아오 보시죠. 시아오 지금 개발하기 위해 매립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도 갖다 부었어요. 흙을 갖다 붓는다. 이 흙이 다 어디서 오냐면 대부도 옵니다. 이 시멘트 갖다 붓다가 철새가 1000마리 죽었습니다. 제가 아직 중단시켰습니다. 시멘트 도금을 붓지 말라고 해서 시멘트 반입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이 시멘트,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분쇄해서 공급하던 회사, 여기 바로 고양시 여기 있죠? 뭐죠? 뭐죠, 선생님? 고양시의 그 폐콘크리트 분쇄해서 하는 인선이엔트. 인선이엔트가 여기 공급했어요. 근데 제가 저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인선이엔트 사장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겠다고 협박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언론중재위원도 신청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다 제소했더라고요. 근데 딱 기각됐어요. 내 주장이 옳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나 때문에 떼돈 벌 기회를 놓쳤죠. 자, 여러분, 대부도입니다. 대부도가 달라고 했어요. 매립을 위해서. 시아우 매립. 근데 새만금은 대부도하고 새만금은 시아우 비교가 안 되면 커요. 여러분, 이게 시아오 대부도 모습인데요. 철새가 이렇게 죽었고요. 그럼 바다를 막으면 도시 건설하고 나머지 호수가 될까요? 간호로 군함. 이명박이가 만든 간호로 군함 천수만입니다. 5등급 등급에 전부 다 수준이었어요. 이게 녹색. 이명박이 참 녹색을 좋아해요. 4대강 녹색, 천수 만든 녹색. 자, 시아오, 이명박이 그랬죠? 시아오 물을 살린 것처럼 4대강 막아도 물을 안 쓴다 그랬죠? 시아오는 왜 살았어요? 인간이 살린 게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수문을 개방했어요. 바닷물이 매일 들고 나니까 물이 수질이 개선됐습니다. 어차피 물이 들고 나니까 어차피 물고 다니는 것은 조력발전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서해 바다 그 보고 바다에 숲인 갯벌을 막아 전부 이렇게 여러분 간척지가 됐습니다. 간척지마다 여러분 뭐가 되면 호수가 생깁니다. 평택호, 남양호, 삽교, 간호로, 부나모, 대호, 진천 전부 다 이게 바다 갯벌을 막고 호수가 생겼어요. 근데 호수 수질 보시죠. 5등급입니다.
5등급, 5등급, 등급에. 근데 유일하게 3등급이 있어요. 3등급. 3등급은 어딜까요? 해수 유통이에요. 해수 그나마 바닷물 유통되니까 그나마 덜 썩고 있어요. 바닷물을 막으면 썩습니다. 새만큼 물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물은 썩고 홍수는 더 나고 여러분 이 도시는 물에 잠기고 여러분 개발이 불가능해요. 지금 막아야 돼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 3조 들어간 여기에서 멈춰야지 전라북도도 더 발전되고 여러분 환경도 지킬 수 있다. 이거는 털어내야지만 바다를 살릴 수 있다. 새만감은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보시죠. 자, 여기 막았죠. 그럼 이 안에만 죽은 게 아니라 파도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럼 이 안에까지 들어왔던 파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니까 주변을 영향을 미친다. 주변을 밀려가요. 그래서 주변 바다가 어떻게 죽어나 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새만금 위에 여기 장항입니다. 군산과 장항. 뻘이 이렇게 쌓여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뛰어다니고 생명이 사는 모래벌이 아니라 아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냥 이 칠갑 개만 살 수 있는 그냥 죽은 뻘이세요. 그래서 보시죠. 갈매기도 발이 빠져요. 갈매기 생명이 살지 못해요. 그거입니다. 쓰레기는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쓰레기. 해안 사구가 다 사라져갑니다. 여기 보면 소나무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사구가 다 사라져가면서 지금 이게 오늘 진행 중이라는 사실. 이게 지난주 찍은 사진이에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심해. 근데 지금 또 가로림만을 막으려고 합니다. 당진에 가로림만을 조력 발전시켰다. 끊임없이 삽질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들. 오늘 강원도 골프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 목사님 오셨는데요. 정말 이 나라가 끊임없는 삽질하는 사람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끼워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해안 사고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다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4대강입니다. 이제는 4대강. 자, 이제 산과 바다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강 이야기를 해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이분이 어떻게 강을 재탄생했을까요? 이렇게 강을 살리겠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강을 만들게 된다. 공주보입니다. 금강 공주보예요. 제가 똑같은 곳에 가봤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공주보입니다. 여러분 강을 누가 훔쳐갈까요? 누가 강을 훔쳐갈까봐 온 강에다 철망을 다 눌러놨어요.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재작년 사진이다. 작년 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단 1년 만에 짠! 1년도 되지 않아 이 꾸라지입니다. 강이 10년 흐르고 끝나나요? 100년, 1000년, 만년 흘러가야 될 강이에요. 여러분 강이 다 파괴됐죠. 이렇게 아름답던 낙동강입니다. 경천대입니다. 이 강은 하나님이 만든 이 강, 아름다운 강은 부족하다고 장로가 강을 살리겠다고 손을 냈죠. 이렇게 살리겠다고. 강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만든 건 부족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살리셨어요. 살아났어요? 영산강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 보니까 홍보책을 보니까 영산강을 이렇게 살리겠답니다. 한강, 금강, 낙동, 영산강 중에 영산강 편에 보니까 요게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사진이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장소를 정말 뒤져 찾았습니다. 영산강 동섬입니다. 이 나무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는 일출이 워낙 아름다워서 1년 365일 수많은 산책가들이 아침마다 여기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모여요. 이 나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유채꽃 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유채꽃이 핍니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미 영산강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예쁜 곳이 영산강 동섬입니다. 그런데 이 영산강을 살리시겠다고 이곳을 이리 아름다운 곳을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기들이 이렇게 살리겠다 놓고는 이것을 이렇게 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이 영산강 동섬이라는 곳을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카페와 블로그,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어서 쭉 올려 카페와 블로그 사진이 쫙 떠요. 어마어마하게 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4대강 사업 이후에 사람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더 이상 사진이 올라오지 않아요.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린 게 아니라 국토를 파괴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권을 바꾸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젊은 부부에게 집 한 채씩 줄 것. 집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이명박 씨한테. 나이가 드셔서 못 받으셨나요? 아직 결혼을 못해서 못 받았나요? 사기꾼. 전부 다 거짓말. 그래서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죠. 홍수와 가물, 4대강 사업을 예방한다. 수지를 개선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개발, 지역을 경제를 발전한다. 근데 모든 게 뻥. 근데 그 모든 게 여러분 뻥튀기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머리
큰뻥, 보리뻥, 손가락뻥, 개나리뻥, 옥수뻥, 떡뻥. 종류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뻥튀기 왜 사드세요? 맛있잖아요. 뻥튀기는 불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명박 씨의 뻥은 사기극이죠. 사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해요. 제가 또 사대강 조사하기 위해 동대구역에 내렸습니다. 동대구역에 내렸더니 이 책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이런 두꺼운 사대강 홍보책인데 여기 있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요겁니다. 공장 폐수와 왜 사대강 살리가 필요한가? 공장 폐수와 쓰레기를 뒤덮인 낙동강 하면서 이 그림을 놨어요. 이게요, 여러분 낙동강 어디길래 이곳일까? 제가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기 홍보책이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요 기둥 여기도 똑같죠? 요 뒤에 콘크리트 벽 똑같잖아요. 이건 낙동강이 아니에요. 대구시 달성군 하수종말 처리장이에요. 온갖 달성군의 오수가 모여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이 오픈된 하수 유입로예요. 이걸 찍어서 낙동강이 썩어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도, 이게 작년 찍은 사진이니까 지금도 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끝없는 사기극. 이명박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좋은데 볼을 만들고 물이 썩냐고 그런 일 안 한대요. 수준이 이렇게 됐죠. 녹조란 때가 됐어요. 이분이 이명박 씨가 만든 4대강 홍보 영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두 손 넘으려 목을 축일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명박 씨가 만든 이 녹조라떼를 또 먹여주고 싶어요. 두 손으로 떠서 많이 먹으라고 국토를 파겠습니다. 여러분 이 녹조라떼는 그냥 물이 썩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녹조에는 간암을 일으키는 균이 있기 때문에. 한강 바위녹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던 강 지금 여기 포크레인 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발을 담갔어요. 정말 이 맑던 강 제가 지난달에도 다녀왔습니다. 내 기억 속에 이 여울 물소리랑 맑은 물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데 지금 가면 보시죠. 이 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울 어디 갔을까요? 이 여울 어디 갔어요? 콘크리트를 쳐발랐어요. 그럼 물은 맑아졌을까요? 이 물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물이 어떻게 돼 있나? 여러분 지금 서울 사람들 낙동강처럼 안 썩었다고요? 아니요.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가끔 물냄새 나지 않나요? 전에는 우리가 모르던 물냄새가 지금 계속 나요. 수돗물 쓰실 때. 이게 상류부터 이미 상류부터 항상 썩어가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강은 흘러야 됩니다. 강은 스스로 흐르면서 치유합니다. 이명박 씨가 말합니다. 홍수 피해가 사라집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사라집니다. 상상이 아니래요. 과연 홍수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지난 부산 지난달에 멀리 갈 것도 없네요. 부산에 낙동강 제일 아래 하루 왜 부산에 홍수가 났어요? 4대강 사업이 완성됐는데 재작년에 경기 북부 지역 홍수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죠. 여기 4대강 사업 했는데 이포보 여주고 강정했는데 왜 나요? 4대강하고 상관없잖아요. 작년엔 광주 전남 지역 9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어요. 영산강 여기 있는데 왜 홍수가 나요? 홍수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전국의 하천 길이가 64,900km예요. 그런데 이명박이가 판 것은 634km예요. 단 1%가 되지 않아요. 1%를 파서 99% 나머지 하천의 홍수를 막다 못 막는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을 장로가 한다고 하니까 사기극이죠. 한강에서 벽을 갚겠다. 4대강 사업으로는 아이들의 희망에 아이들이 뛰노는 강을 만들겠다고 4대강 사업을 했어요. 이게 4대강 홍보 영상이에요. 여러분 4대강 사업부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강에서 모래를 풀어내는 거예요. 배를 띄우기 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몇 미터를 팠어요? 평균 6m. 자, 여러분 아이들이 6m 강에서 뛰어놀대요. 여러분 6m에서 수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작년에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거짓말.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한강입니다. 한강 이포보가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에는 이게 여울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여기서 견진낚시라고 여름이면 사람들이 가득했던 이곳입니다. 이 봉우리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됐나? 이 아름답던 한강이 어떻게 됐을까? 이 봉우리 똑같은 색? 바로 이포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수영장. 조감도입니다. 수영장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4대강 사업 완성될 때 그 국토해양부에 전화했습니다. 이포보의 이 수영장 언제 개장합니까? 8월 달이었어요. 8월 한 15일쯤 됐을 거예요. 수영장 언제 개장합니까? 그랬더니 국토해양부 말 우리 잘 모르는데요.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 전화했습니다. 자, 이포보 수영장 언제 개장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모르는데요. 이포보에 전화하세요. 이포보 전화했습니다. 언제 개장합니까? 우린 몰라요. 한강을 통제하는 강천보 통제사업소에 전화하세요. 강천보에 전화했습니다. 언제 개장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그건 수영장이 아니고요. 밤에 조명을 반사하는 곳이래요. 밤에 조명을 물에 반사하는 곳이래요. 이런 생. 끊임없는. 왜 못 들어갈까요? 보시죠. 여기입니다. 들어갔다가는 뭐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바로 퐁당 빠져 죽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거짓말. 4대강 사업의 진실이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제가 4대강 사업 강의를 참 많이 했잖아요. 다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정부가 하는 일인데, 그래도 4대강 사업으로 좋은 거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좋은 건 뭐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4대강 사업으로 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도로요? 한번 보시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낚시금지, 그동안 사람들이 놀던 곳에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아름답던 한강입니다. 이게 여의도 앞에 한강입니다. 지금 한강입니다. 전두환과, 이게 전두환과 이명박의 작품이에요. 오세훈의 작품이에요. 전두환과 이명박과 오세훈의 절묘한 만남이 이루는 한강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이명박 현대그룹 사장이 만든 이 축대 위에 오세훈이가 이렇게 돌을 또 쌓았어요. 아무 들어갈 수 없는 한강. 이게 4대강 사업의 미래였잖아요. 자, 낙동강입니다. 몇 살이니 물어서 7살이에요. 사람과 자연이 어울렸던 이 낙동강을 이렇게 팠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4대강 자전거 도로 다녀와서 좋다 그래요. 정말 좋을까요? 작년 10월 달에 이명박 씨가 북한강 4대강 자전거 도로 가서 나가더니 페이스북에 이명박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다. 북한강 자전거 길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한강을 타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니까 나갔습니다. 이명박이 초대를 받고 나갔어요. 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바로 이명박이가 만든 4대강 자전거 도로입니다. 물이 치는 이곳에 콘크리트 기둥을 아래까지 박은 게 아니에요. 살짝 흙 위에 걷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요. 비가 와서 물이 치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너져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자전거 도로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다 날아갔어요. 이 엄청난 이 자전거 도로가 그냥 싹 날아갔어요. 있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KBS 소비자급에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4대강 자전거 도로의 위험성을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어디가 제일 위험합니까? 그래서 어디 가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방송 나가는 걸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자전거 초보가 아니에요. 자전거 전문가, 자전거 매니아였어요. 매일 4대강 자전거 도로에서 이빨 몽창 나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여러분 매일 다쳐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전거란 도시만에 타는 생활용 도구인가요? 먼 거리 여행 도구인가요? 예? 그럼 자전거가 먼 거리 여행 도구예요? 그래서 이명박식 녹색 성장이란 먼 길 갈 땐 뭐? 자전거. 가까운 길 갈 땐 자동차. 이런 세상에. 자, 독일 이자강입니다. 독일 이자강에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되었어요. 원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운하였어요. 문화가 된 홍수가 더 물이 썩더라 생태계 파괴되더라 해서 150년 전에 만든 문화를 자연의 강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연과 사람이 어울린 강이 되었어요. 자, 여기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란 이명박표 자전거처럼 강가에 철책을 만들어서 냅다 밟으면 가기만 가야 돼요. 이건 고문이에요. 이건 정말 고문이에요. 가다가 쉴 곳도 없어요. 쉬기 위해서 가다 목이 마르면 녹조할 때 퍼마시면 돼요. 끔찍하죠. 여러분 가시면 여기는 자전거 도로라고 따로 없어요. 그냥 자전거 뚝방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도 없어요. 이렇게 강가에서 쉬는 것, 이게 바로 자전거 도로이죠. 근데 강을 이렇게 우리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4대강 사업하지 말라고 두 군데에 서 있습니다.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정말 놀라운 예언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예언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강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요. 고기가 많아요. 바다가 소성합니다. 바다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강이 흘러야 바다가 건강하고 강도 건강하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이냐면 전 세계에서 강에 댐을 세워서 육지에서 영양물질이 내려오지 않아서 바다가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가 85%, 95%까지 감소되었다는 연구 보고서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강이 흘러야 바닷물도 건강해진다고 이미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강이 흘러야 그 영양물질이 강에 쌓이지 않아 강물이 맑아진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장로라고 하는 이명박 씨가 그걸 모르는 거죠. 신약에도 한 군데 더 써 있어요. 신약에 더 멋진 말이 사대현 사업하지 말로 써 있어요. 모래 위에 성을 세운 사람은 그건 바보 멍청이 XX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반석에 집을 짓지 않냐고. 모래에 세워서 비가 오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낙동강 어디에 댐을 세웠나요? 모래 위에 댐을 세웠어요. 그러니 비가 오니 무너짐이 심하죠. 보시죠. 낙동강입니다. 자, 모래강을 팠어요. 그리고 댐을 세웠어요. 합천댐입니다. 합천보. 그런데 다 팠던 모래는 다시 쌓였네요? 파이고, 여기는 쌓이고, 여기는 피어나가요. 계속 피어나가요. 수십 미터씩. 그러니까, 여기다 다 지은 댐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어요. 콘크리트 붓고 모래를 붓습니다. 얼마나 피어나가면 댐이 무너질까봐 걱정돼서 얼마나 돈 납까요? 이겁니다. 댐 위에 돌 자루들이 쌓였어요. 얼마나 많이? 옛날에는 강에 모래가 많아 모래를 퍼낸다더니, 이제는 강에다가 이걸 갖다 들이붓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댐 밑에다가 댐이 무너질까봐 이 돌자를 갖다 퍼붓고 있는 이 현장. 들이부어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합천보 밑에 여기 가시면, 여기 양쪽에 가시면 들이부은 이 자갈이 또 거기서 터져가지고 이 고운 모래밭이 아니라 자갈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따만한 거칠은 돌짝밭이 되어 있어요. 흉측한. 모래에 세웠습니다. 무너집니다. 다 밑에 모래가 무너져 가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만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 보여요? 댐이라는 안반 위에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안반이 없어요. 모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게 허공에 뜨니까 이 무너지게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금이 가고 깨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 하만보인데요. 여기에 8,000대의 네미콜을 갖다 둔 거예요. 물속에다가. 금이목 물속에. 이명호 씨 말합니다. 사대 홍보 영상에 보니까 우리나라 물고기가 이렇게 물고기 살지 않는 강이래요. 이렇게 처참한 강이라서 4대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가 어딜까? 수수께끼 한번 내볼게요. 맞히는 분께 제가 사진 드리겠습니다. 자, 낙동강, 금강, 영상강, 한강 중에, 자, 낙동강 손 들어보세요. 금강일 거다. 그 다음에 영상강일 거다. 한강일 거다. 전부 다 땡. 여기는 어디냐? 낙동강, 금강, 영상강이 아니라 미국의 두아미시강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미국의 두아미시강에 독극물 유출로 연화가 죽었어요. 그 미국의 사진을 한 장 어느 사진집에 있는 걸 오르다가 이게 우리나라 강이라고 하다가 뽀록이 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막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이명박 씨가 장로잖아요. 놀라운 예언가요. 4대강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보시죠. 낙동강 모래가 금빛 모래 가득한 낙동강을 다 돌로 철망을 들고 강을 몰래 이렇게 죽였잖아요. 이렇게 4대강 사업 후에 이렇게 죽가는 거. 바로 이명박의 놀라운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죠.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하죠. 우리나라 강은 철새가 찾지 않는 강, 이 4대강 사업이 끝난 2011년이면 철새들의 낙원으로 비상한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낙동강의 이 흑두루미와 기러기는 철새가 아니고 뭘까요? 그랬더니 이명박 장로가 말하는 철새는 하나님 만든 그 철새가 아니라 철로 만든 철새의 낙원을 만들었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철새의 낙원. 그래서 지금은 흑두루미도 찾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날아온 철새의 94.5%는 여러분 이 곤이가 뭐 하고 있나요? 백조가? 큰 곤이가? 왜 잠수하지 않고 꼬리만 딱 쳐박고 있어요? 싱크로나이즈. 왜 수중발레 하나요? 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잠수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수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비오리, 논병아리,
홍머리 오리 이런 것만 잠수할 수 있지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94.5%의 오리들은 전부 머리만 쳐박고 얕은 곳에서 이렇게 수초와 개찌렁이만 먹게 돼 있어요. 얕은 곳에 살아가는 철새들이에요. 그런데 사대강 사업은 수심 10m, 20m 깊이 팠어요. 철새가 날아와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 나가시면 이명박 씨가 한강처럼 아름다운 사대강을 만들겠다 그랬죠. 한강에 나가시면 이렇습니다. 백점 볼 수 없고 백철 잡은 오리배만 들면 떠다니고 사대강을 보면서 금강을 갔습니다. 올여름에도 금강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똑같은 한강의 모습으로 금강 앞에 변해져 있었어요. 이명박 씨 말합니다. 사대강에 자연 습지가 없어서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더니 사대강 저 바위 눈곱이 보니까 공사 중 4대강 공사 전에는 이렇게 황폐했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고 공사 중에 4대강 사업으로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을 만든대요. 그러면 이명박 씨가 말하는 공사 전에 절은 뭘까요? 요 길 보이시죠? 요 길. 자, 요 길 기억하세요? 자, 이겁니다. 공사 전. 이명박 씨가 말하는 공사 전에서는 이랬습니다. 이 버드나무들은 홍수를 막아줍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어줍니다. 근데 이거 다 파서 썩은 물로만 만든 거죠. 그리고 낙동강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물이 불어났어요. 댐을 세웠어요. 그리고 물이 불어났어요. 여러분 버드나무 제가 오늘도 오다가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행주대교 밑으로 돌다가 잘못 돌아가지고 거기 마침 너무 하나님 은혜로 어촌계장과 어부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왔는데요. 장습지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버드나무 장습지 버드나무는 어때요?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땐 살아요. 물가에 살아요. 그런데 1년 내내 물속에 잠겨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들은 익사해요. 물속에 사는 나무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물에 잠기는 건 얘들이 버티지만 하루 종일 물에 잠겼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낙동강에 수많은 버드나무들이 다 이렇게 떼죽고 했습니다. 다 이렇게 익사한 거 익사. 나무가 익사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내성천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모래강. 기형학적인 분이 이 아름다운 모래강. 아이들도 맘대로 뛰어놀 수 있는 이 강. 이제 이 강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못 봐요. 여러분. 임플란트 공법이라고 아시나요? 신종 임플란트 공법. 내성천에 영주댐을 세우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면서 여러분 모래가 원래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다 쓸려 내려가면서 모래 기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임플란트 공법. 아니면 자기부상법인가요? 정말 슬픕니다. 이 영주댐입니다. 이 영주댐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이 영주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아름다운 금강마을 내성천입니다. 이게 내년이면 물이 여기 잠깁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강을 왜 잃어버려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 영주댐은 왜 필요할까요? 홍수를 예방해준다. 물을 먹기 위해서? 아니요. 영주댐은 그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딱 하나, 영주댐 세운 이유가. 낙동강 녹조 확대를 막기 위해 낙동강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댐이에요. 물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면 그나마 녹조 확대가 조금 예방되니까. 낙동 녹조 확대를 막기 위해 이 아름다운 강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우리나라 국가 명승지 해룡포입니다. 1박 2일에서 찍었죠? 여기 영주댐이 위에 상류에 있습니다. 여기서 5km만 더 내려가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준수에서 모래가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럼 이 아름다운 내성천의 이 해룡포는 어떻게 될까? 조만간에 여기 모래 다 사라지고 여기 습지로 변합니다. 모래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사진 찍었습니다. 4대강 사업 초기와 그다음에 작년의 사진이 어떻게 다른가 보시죠. 여기의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못 찍었어요. 자, 4대강 사업 초기입니다. 돌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모래로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똑같은 자리인데요. 영주댐을 지으면서 4대강 사업으로 모래가 유실되면서 돌짝밭으로 이 아름다운 비경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해룡포입니다. 여기가 바로 4대강 낙동강이에요. 가까워요, 이렇게. 여기 5km입니다. 해룡포가 파괴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4대강 사업. 이미 다 완성되었으니 희망이 없는 거냐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이제 끝난 사업일까요? 아니요. 저는 희망이 있어요. 강에 놀라운 신비는 어디에 있냐면 흐르는 역동성에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취합니다. 한번 보시죠. 강원도 영월입니다. 제가 살던
제가 한 10년 숨어 살던 강원도 영월인데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와요. 예, 손들 가보신 분 많죠? 이곳에 제방을 쌓았어요. 요 밑에 여기다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을 쌓으니까 물이 여기 치니까 이 오른쪽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제방 때문에 무너지니까 여기도 제방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의 제방을 양쪽에 쌓았어요. 양쪽 제방이 완성됐습니다. 양쪽 제방이 완성되니까 바로 2002년 완성됐는데 2003년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강물은 갇혀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너진 이곳도 어떻게 됐을까요? 자, 똑같은 곳입니다. 제방이 이렇게 아름다운 제방이 멋진 제방이 쌓였던 이곳, 이 산봉우리 보세요. 자, 똑같은 자리, 이 산봉우리 이 자리가 어떻게 변했나 보시죠. 2003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2002년, 자, 2013년, 2013년, 2012년의 모습, 딱 10년 뒤의 모습을 보시죠. 제방 어디 갔어요? 사람이 나무 심었나요? 아니요. 하중도 없던 합성 생겼어요. 보다는 심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장학습지 갔더니 어촌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학습지는 자연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거다. 네, 인위적인 그분이 말하는 인위적인 것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남았던 그 터 위에 자연이 나무를 심어준 거거든요. 골재 채취하기 위해 자동차가 갔던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자연이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팠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물 흐르기만 하면 4대강 사업, 4대강 어저께도 한군데 전화가 왔더군요. 한 대한학교 교수 선생님들이 모여서 전체 모여서 4대강 제자연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파괴되는 건 막지 못했지만 수문을 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4대강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4대강은 스스로 살아날 겁니다. 왜 스스로 살아날까요? 녹조라떼로. 녹조라떼는 내가 살아나겠다는 아우성이에요. 올해 열지 않으면 내년에 열게 될 거고 내년에 열지 않으면 내후년에 열게 돼요. 열지 않으면 강은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근데 왜 4대강 걱정하지 않냐면 이명박 씨가 막은 강이 지금까지 1년 흘러온 게 아니에요. 수만 년 흘러온 곳에 앞으로 수만 년 흘러갈 시간 속에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은 4대강은 살아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4대강보다 지금은 더 새만큼이 더 큰 문제예요. 큰 점인데요. 강은 흘러야 합니다. 오늘 이제 잠깐 10분만 더 하고 끝내야 될까요? 이제 시간됐는데 얼른 빨리 말해서 중요한 거 할게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죠. 수많은 언론이 죽었어요. 언론이 죽었기에 4대강 사업 그 말이 안 되는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언론이 죽었기에 오늘 세월의 아픔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언론이 죽었기에 오늘 그런 벌레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 배설물을 먹고 자라는 벌레들로 가득한 대한민국 슬픈 나라가 됐죠. 그래서 진실은 늑대인데 양으로 국민들은 속고 있죠. 가해자는 이 사람이 피해자가 이 사람이요. 그런데 방송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나오는 언론의 왜곡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언론의 심각한 왜곡. 대한민국 언론이 있습니까? KBS가 언론입니까? MBC가 언론입니까? 언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기계기술은 발달했어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똥. 똥의 색깔과 악취는 더 진동할 뿐이에요. 더 심각해지는 언론의 대한민국 현실이죠. 아까 제가 다르게 이야기하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좀 볼 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언론도 죽었고, 환경 다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힘이 없다고. 아니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시죠. 여러분, 사막에 이 하얀 여인이 물지개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물지개를 지고 갈까요? 본인이 마시기 위해 물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습니다. 인위전이라는 한 여인. 제가 제 평생에 읽은 책 중에 가장 큰 감동으로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살고 싶어요. 이 가난했던 이 아버지가 이 처녀 이 인위전을 이 사막 한가운데 집도 아닌 움막도 아닌 그냥 이 폭폐인 요만한 모래 사이에 판자대기 하나 얹은 곳에 사는 청년에게 던져버리고 갔어요. 그것이 결혼이었어요. 이 여인은 죽고 싶었어요. 수없이는 날들을 울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나무를 심어보자라는 작은 희망의 싹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 나가서 멀리 정말 걸어 나가서 신발을 손을 싸고 나가서 일을 해주고 품삯으로 받아 그 작은 돈으로 나무 몇 그루 사왔어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번 심었다고 사나요? 죽었습니다. 또 다시 일하고 나무 돈을 받아 나무를 수 없는 실패를 반복한 후에 이 사막의 나무를 살리는 법을 터득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숲에 나무를 심고 사막을 숲으로 만들었습니다.